안녕하세요. 23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기초 문제는 어떤 게 나왔는지 같이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간호관리 문제예요. 윤리강령 문제죠. 윤리강령은 크게 국민으로서 환자를 위해서 직업적으로 그리고 동료 간에 자기 자신을 위한 윤리강령이 있겠어요. 여기 업무 중에 병동 물품을 분실했는데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 이거는 정직한 행동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료 간에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어, 국민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준법 정신이 투철해야 된다. 이건 헌신에 관한 윤리 강령이 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를 위해서 이제 쾌유를 촉진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윤리 강령이 있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최선의 노력의 윤리 강령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지금 문제와 같이 동료 간의 공익성을 중시하고 정직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동료 간의 상호 협조해야 된다는 윤리 강령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부단히 하고 나이팅게일이 숭고한 봉사 정신을 실천해야 된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윤리 강령이 있겠어요. 2번은 직업 윤리에 준수한 행동에 관한 문제예요. 간호조무사는 이제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윤리와 관련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관계를 맺는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직업적인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데 특히나 강조되는 관계가 환자와의 관계, 의사, 간호사, 동료와의 관계라고 보실 수 있죠. 환자와의 관계에서는 환자들이 자기의 질병 치료 과정이나 예후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호소하실 수 있어요. 이때 간호조무사는 적절하게 설명을 한다 이런 것들은 틀린 답이 되실 수가 있죠.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시는 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 누설은 금지해 주셔야 돼요. 동료, 간호조무사라든지 환자와 관련 없는 의료진들에게 그 내용을 누설하실 필요는 없죠. 그리고 환자와의 동정적인, 인정적인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환자가 감사의 뜻으로 긍정적인 보답을 한다든지 음식물을 줄 때는 호의만 감사히 받으시고 거절을 해주시거나 병원 규칙을 설명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갖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의사 간호사와의 관계에서도 간호 업무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존중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지시된 업무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시고 비윤리적인 지시를 받았을 때는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뭐 간호사나 여러 관계에서 여기와 같이 근무 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간호 관리자에게 미리 알리셔야 되고 지시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바로 알리는 게 필요하죠. 그 직장을 그만둘 때는 적어도 한 달 전에 사직 이사를 알리고 후임이 정해진 다음에 퇴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직업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기도 한번 보시면 1번에 보호자에게 환자의 질병 상태를 알려주는 거 아니죠. 이거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들어있지 않아요. 2번 동료와 의견을 충돌하며 대화를 회피한다. 상호 존중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겠죠. 3번에 환자에게 개인적 친근감으로 동정과 인정을 표현한다. 안 된다고 했죠. 4번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불리한 비밀을 동료에게 알리지 않는다. 맞죠. 5번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의사가 요구하는 부도덕적인 행위에 협조한다. 부도덕적인 행위, 비윤리적인 일에는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가지시는 게 필요하시겠어요. 3번은 의료 폐기물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혈을 하고 배출된 빈 혈액백이에요. 빈 혈액백인 경우에는 혈액 오염 폐기물에 넣어주셔야 되죠. 폐혈액백, 혈액투석에서 사용된 폐기물 이런 것들은 다 혈액 오염 폐기물이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수혈을 하다가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 맞지 못하고 혈액을 중간에 폐기해야 될 때는
조직물류 폐기물에 속하시죠. 그래서 혈장이나 혈청, 혈액제제들은 조직물류 폐기물에 속한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수액을 다 맞았어요. 수액에 있는 사용했던 수액 세트는 어디다 버리냐? 그러면 일반 의료 폐기물이에요. 일반 의료 폐기물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환자와 접촉했던 모든 이제 뭐 탈지면, 붕대, 그리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기저귀, 생리대 이런 것도 다 일반 의료 폐기물에 속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손상성 폐기물이죠. 손상성 폐기물은 주사 바늘, 한방침, 치과용 침 이런 것들 다 손상성 폐기물에 속하실 수 있어요. 그 의외 폐기물에서는 여기 도형의 색깔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격리의료 폐기물은 격리실에 사용했던 일체의 폐기물이에요. 모두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보관하는 날짜도 격리는 7일이고 손상성은 30일이죠. 나머지는 다음은 의무 기록의 원칙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록을 하실 때 적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적당이라는 표현을 300cc로 수정을 한 거죠. 얘는 정확한 계량 척도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정확성에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뭐 간결성은 꾸미는 말이 없이 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을 딱 쓰시는 거죠. 그리고 적시성이라고 하면 행위 직후에 기록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하실 때 항상 과거 시제를 쓰시고 미래 시제는 안 된다 해주시면 되는 거죠. 형식성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뭐 우리가 서식지라든지 이런 걸 통일해서 쓰는 거를 형식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안성은 정보 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표현되실 수가 있어요. 그 밖에도 의무 기록하실 때는 사실성이 되게 중요하죠. 사실성, 객관적인 양식에 맞춰서 써주셔야 돼요. 뭐뭐처럼 보임, 뭐뭐와 같다 이런 표현은 쓰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적합성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적합성은 환자의 건강 문제나 간호와 관련된 정보만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사생활이라든지 다른 환자의 기록을 쓰실 필요는. 자, 5번 문제는 해부생리 문제네요. 신장에서 분비돼서 혈압을 조절하는 물질 뭐냐? 레닌이 되시겠죠? 우리 신장은 크게 배설 기능과 내분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배설 기능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소변이 배설되면서 전해질 균형도 맞추고 산염기 균형도 맞추고 대사 배설물 독성도 배설하는 역할을 하죠. 내분비 기능은 레닌이 생성이 돼서 혈압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에리스로포이아틴을 생산해서 적혈구 생산을 촉진하실 수가 있어요. 비타민 D3도 합성을 해서 칼슘 대사에 조절하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보기 보시면 이번에 트립신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이죠. 3번의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이고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죠. 뇌하수체 후엽하면 옥시토신, 항이뇨 두 개를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이뇨를 막는 역할을 하겠죠. 아까 레닌 같이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변으로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게 해서 압력을 올려서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죠. 프로게스테론은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되는데 에스트로겐은 S자와 같이 여성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고 프로게스테론은 엄마는 프로야 생각하셔서 모성에게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이 되실 수가 있겠죠. 6번은 안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망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망막은 안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보실 수 있죠. 시각적 상을 받아서 시신경을 통해 뇌로 보내는 역할을 하시죠. 카메라로 치면 필름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 안구의 가장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1번에 안구에 방수를 생성한다 하면 안방수가 되시겠죠. 안방수는 생산, 배출하는 기관이 되시겠어요.
이번에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하면 홍채가 되시겠고, 카메라로 치면 조리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동공 크기 조절 하시고, 3번에 수정체의 망국을 조절한다 하면 모양체가 되시겠죠. 선모체라고 하고 모양체라고도 하는데,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서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4번에 외막 구조로 안구를 보호한다 하면, 외막으로는 각막과 공막이 있죠. 각막과 공막 둘 다 안구에 충격 완화라든지 보호하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안구의 해부학적인 구조 기능과 관련해서 질병이 유발되실 수 있는데, 크게 백내장, 녹내장 기억하셔야 되죠.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서 시야가 흐려지는 질병이고, 안구에 통증이 심하게 있진 않아요. 근데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이 돼서 시신경이 손상됨으로 인해 시야가 손실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통증이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죠. 7번은 활력증후를 측정하고 투약해야 되는 약물에 관한 문제예요. 디곡신이 나왔죠? 디곡신, 강심제, 디지탈리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맥박을 꼭 측정을 하시고 60회 아래라면 투여를 보류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혈압은 혈압약 계통 약물들을 투여하기 전에 측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호흡은 몰핀이라든지 데메롤 같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할 때 호흡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에 12회 미만일 때는 또 투여를 하지 않는 게 적절하신 방법이 되실 수 있죠. 8번 문제는 천식 환자에게 투여하는 기관지 확장제를 묻는 문제죠. 답은 2번 살부타물이에요. 기관지 확장제로 대표적인 게 이제 에피네프린이라든지 살부타물, 뭐 에페드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실 수 있죠. 1번의 몰핀은 마약성 진통제이죠. 그래서 가다 투여 시에 호흡이 억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측정해야 된다. 앞에서 살펴보셨고요. 3번의 프로프라놀롤은 항고혈압제죠. 그리고 4번에 리도카인은 국소 마취제가 되시겠고, 암피실린 5번에 있는 거는 항균제가 되시겠어요. 자, 9번 문제는 영양 문제죠. 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쓴다 하면 탄수화물, 여기서 포도당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시겠죠. 뇌에서는 에너지로 쓰고 있는 게 탄수화물만 사용하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3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드실 수가 있죠. 단백질은 조직을 구성하고 항체, 호르몬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거나 체온 조절,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낸다 하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중에 고르시면 되겠죠. 보기 중에 철은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죠. 그래서 철이 부족하게 되면 철분 결핍성 빈혈이 유발되실 수 있고, 철분은 항상 비타민 C하고 짝꿍이에요. 흡수를 돕는 비타민 C 같이 섭취하시는 거 필요하죠. 2번에 있는 칼슘 같은 경우는 뼈나 치아의 구성 성분이에요. 이건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는 많이 까먹으시더라고요.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 칼슘 흡수를 또 돕는 짝꿍으로는 비타민 D가 있고, 비타민 D를 합성할 때 제일 좋은 방법으로는 햇빛을 쐬는 거죠. 햇빛을 쐰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4번의 나트륨은 전해질로서 체액의 등장성을 유지하고 산염기 균형을 유지하는 물질이 되시겠어요. 5번의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의 주성. 10번은 항결핵 약인 이소니아자이드가 나왔어요. 이소니아자이드는 결핵 부작용 중에서 특히나 말초신경염 기억하시고, 영양 부분에서 비타민 애우실 때 같이 암기하셨을 거예요. 비타민 B6, 피리독신과 함께 복용을 해야지 말초신경염이 예방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답은 피리독신이 되시겠고요. 그 밖에 결핵약 중에서는 리팜피신 기억하시는데, 소변이 붉은색으로 나오죠. 보고해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붉은색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스트랩토마이신은 제8 뇌신경 장애로 청각장애나 어지럼증이 생기실 수 있죠.
나머지 비타민 좀 살펴보시면 티아민은 B1이에요. 각기병 이렇게 암기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3번에 코발라민 B12예요. 악성빈혈 암기하시고 4번에 리보플라민은 B2예요. 성장장애, 구순염, 구강염 발생하실 수 있고 5번에 아스크로빈산은 비타민 C죠. 여기는 이제 빈혈이라든지 괴혈병, 감염의 저항력이 감소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처 치유, 촉진을 위해서 복용해야 되는 거 비타민 C 꼭 들어가는 내용이죠. 11번은 치아의 구조에 관한 문제죠. 치아의 구조하실 때 가장 바깥쪽에 단단한 층이 범낭질이 되시겠고 그 안에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하는 지대는 상아질이 되시겠죠. 그 아래에 치아에 영양을 공급하고 신경과 혈관이 존재한다면 치수가 되시겠죠. 여기 문제에서도 답은 치수가 되실 수 있죠. 그 밖에 배가질은 치근에 거푸변을 싸고 있고요. 치아를 앞골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치은, 2번에 있는 치은은 잇몸이죠. 치조골과 치아 사이에 부착되어 있는 치아를 보호하면서 치은의 모양과 색을 통해서 구강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실 수가 있겠어요. 12번은 치과 도구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탑침이 어떤 도구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죠. 충치의 깊이라든지 치아의 동요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기구가 탑침이 되시겠어요. 답은 1번이 되시겠죠. 2번에 구강에 소형 재료를 넣거나 이물질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거 핀셋이 되시겠고요. 구강 안에 이물질을 흡입할 때 사용하는 거 석션기 되시겠고, 구강 안에 우식 치질을 삭제한다, 충치를 이렇게 깎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 핸드피스가 되시겠죠. 5번에 빛을 반사시켜서 구강 안을 살펴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는 치경이 되시겠죠. 우리 그 밖에 스푼 익스카베이터를 기억하시면 좋은데 보존 치료할 때 우식병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가 스푼 익스카베이터가 되시겠어요. 13번은 한방 문제네요. 경락과 경혈을 자극하는 수기요법의 효과가 뭐냐. 목적은 음양 조화, 신진대사 촉진, 기와 혈을 활성화하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시겠어요. 그 밖에도 침요법을 하게 되면 경혈을 자극해서 오장육부의 기와 혈의 기능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양생은 마음을 이제 가꾸는 기술이죠. 그래서 얘는 심신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뜸요법은 기혈을 온통시켜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하죠. 부항은 간접 화력으로 체질을 정화하는 작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다음은 치매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침 요법을 하실 땐 항상 유침하는 동안에 환자 체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필요하시고, 발침하실 때는 알코올솜으로 소독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리고 발침 후에는 침이 다 발침이 됐는지 남은 침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부작용 중에 문제와 같이 채침이 나타난다 하는 거는 이 침을 뺄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근육이 뭉쳐서 일시적인 긴장으로 빠지지 않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그대로 두셨다가 침 부위를 이제 이완하는 방법을 하시거나 근육을 살짝 돌려서 느슨하게 하면서 빼시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과 같이 잠시 기다렸다가 침을 돌리면서 발침한다가 답이 되실 수 있어요. 그 밖에 부작용으로 훈침이 있죠. 침을 맞고 어지러워 창백해져 가슴이 답답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우선 침을 빨리 빼고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심한 경우에는 인중 부위나 중추혈에 이렇게 눌러주는 행위를 해주시고요. 지금 만침이나 절침이 있어요. 구부러지거나 부러지는 증상이죠. 이때는 자세를 변경하거나 핀셋으로 빼거나 수술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15번은 시각장애 환자와 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는 문제죠. 1번에 보시면 환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하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2번에 환자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촉각을 활용해서 설명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3번에 환자와 만날 때 먼저 자기를 소개하시고 악수를 청한다든지 이런 것들 필요하실 수 있죠. 답이 3번이에요. 4번과 같이 여기 이쪽 이런 지시대명사 사용하시면 안 되시겠죠. 그리고 사물을 설명하실 때는 시계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사물을 설명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5번에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아니죠. 환자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표현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밖에도 난청 환자인 경우에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을 가리지 않도록 입안에 음식물을 물고 대화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고, 어깨를 두드린다든지 눈짓으로 신호를 주고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17번은 객혈을 하는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이에요. 우리 객혈이 나오면 대부분 폐에서 이제 피가 나올 때 객혈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죠. 토혈과 객혈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객혈은 선홍색에 거품이 섞여 있고, 토혈은 그것보다는 좀 검붉은 색이고 음식물이 섞여 나오는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죠. 객혈을 하실 때는 1번과 같이 등을 두드리면 출혈이 더 일으키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두드리지 않도록 하고 냉찜질을 해서 지혈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2번에 절대 안정 필요하시죠. 답이 되실 수 있어요. 3번에 기침을 세게 하시면 이게 이제 압력이 상승돼서 출혈이 더 많아지실 수 있기 때문에 큰 기침은 여러 번으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고요. 4번에 가슴에는 냉요법을 하시는 게 지혈에 도움이 되겠죠. 5번에 객혈로 바로 식사를 하게 하시면 안 되고 금식을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 밖에도 기도 유지를 하는 거 꼭 필요하시고, 체위 같은 경우는 반자위, 병변 부위를 아래로 해서 치기를 취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18번은 철결핍성 빈혈 환자가 구강용 철분제를 복용할 때 알아야 할 것이에요. 이 철분제 같은 경우는 치아에 변색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치아에 닿지 않도록 빨대를 이용해서 복용하는 거 필요하시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시겠어요. 그 밖에 보시면 식사는 균형 있게 드시면 되겠고요. 뭐 생과일 이런 데도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더 좋으실 수 있죠. 흡수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3번에도 비타민 B가 아니라 비타민 C가 되시겠죠. 그리고 4번에 복용 후 소변색이 까맣게 변하진 않아요. 대변이 좀 검게 변하실 수 있겠죠. 19번은 덤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이에요. 덤핑 증후군은 위절제술 환자분들에게 나타나죠. 다량의 위 내용물이 소장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갑작스럽게 혈당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고 그 결과로 저혈당에 빠질 수 있는 증상이에요. 식후 복부의 팽만이라든지 복통, 오심, 구토, 빈맥, 어지러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1번과 같이 고탄수화물 식사를 드시면 당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삼투압이 높은 단 음식, 짠 음식 이런 것들 피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번에 식사 시에 자위를 취하시면 소장으로 음식물이 더 빨리 내려갈 수가 있겠죠. 약간 비스듬히 기댄 자세를 취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3번에 식사 중에 물을 음식과 함께 섭취하시면 또 빨리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식사 도중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셔야 돼요. 식전이라든지 식후 1시간 정도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물을 드시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시고요. 4번에 식사 직후 30분 동안 걷게 하시면 또 이에도 빨리 내려가실 수 있죠. 그래서 피해 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5번에 조금씩 자주 천천히 식사한다. 맞죠? 답이 5번이 되시겠어요. 그리고 과식하지 않도록 하시고 소량씩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덤핑 증후군을 예방하실 수 있죠. 20번 문제는 의식 수준이 되시겠어요. 의식 수준은 첫 번째 단계가 명료죠. 일반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졸린 상태, 기면, 드로우지 상태가 되시겠어요. 이때는 소리를 지르면 눈을 뜨고 그냥 평상시에는 잠을 자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판단이나 통찰력, 기억력이 좀 불분명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창란이나 혼동, 컴퓨즈 상태에는 단순한 기억이나 지적 기능은 정상인데 진압력,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컨퓨즈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혼미는 간단한 질문에 대답은 해요. 하지만 이제 강한 자극이나 통증 자극에는 깨어나고 꼬집은 손을 이렇게 피하려고 하고 하는 상태는 혼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반원수는 이런 강한 자극에 그냥 손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꿈찔거리는 정도이죠. 눈을 찡그린다든지 이렇게 간단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게 반원수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강한 자극,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혼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문에서 다시 잠드는 상태이다. 질문의 대답에 혼란스럽고 통찰력과 기억력이 불분명하다 하면은 기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드로우지 상태라고 보실 수 있죠. 21번 협신증 환자의 간호보조 활동이에요. 우리 협신증 하면 심근경색증하고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죠. 가슴 통증이 일어나는데 협신증은 세포의 손상으로 재기능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흉통이 15분 이내로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실 수가 있고, 심근경색증은 심근이 괴사가 일어나서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흉통이 30분 이상 지속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 기간으로도 구별을 하실 수가 있고, 니트로글리세린을 협신증 환자는 혀 밑에 넣어서 투약을 가능한데 3번 이상 반복 투약했을 때 흉통이 가라앉으실 수 있어요. 근데 심근경색증 환자는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했을 때 효과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몰핀을 IV로 투약하실 수 있죠. 협신증 환자나 심근경색 환자나 둘 다 이제 금연하거나 체중 조절하고 피로 예방하시고 찬 기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고 과식, 카페인 금지하는 것들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보기를 보시면 그래서 1번과 같이 추운 날씨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 찬기온에 노출하는 거 방지하는 것, 되게 좋은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죠. 2번에 많은 양의 식사, 과식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3번에 호흡곤란 시에 얼음물을 주게 되면 수축으로 인해서 더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죠. 4번에 흉통이 발생했을 시에는 안정을 취하시는 게 필요하고, 심근경색증 환자 같은 경우는 절대 안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5번에 흉통 발생 시에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는 건 필요하지만 설화로 투여하죠. 그래서 물과 함께 드시면 안 되고 혀 밑에 넣으시고 녹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22번은 백내장 수술 환자 후에 뭐 무거운 물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안압의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3번이 답이 되시겠어요. 백내장 자체는 수동체가 혼탁해져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죠. 이 수술 후에는 안구의 움직임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안대를 적용한다든지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돌아눕는다든지 안압이 상승하는 행위를 금지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보기와 같이 이제 기침, 코풀기, 무거운 물기 등이 다 안압을 상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23번 임신 2기 여성이 복부 초음파 할 때 간호보조 활동에 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 금식하게 된다. 초음파는 금식은 필요 없으시죠. 2번에 절석에 취하게 된다. 그냥 앙하이 자세에서 취하셔도 되겠죠. 상체만 살짝 올리는 자세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석이는 내진을 한다든지 하실 때 하실 수 있죠. 3번에 복부 포르말린으로 소독한다. 복부를 소독하실 필요는 없고 초음파 젤을 바르시는 게 필요하죠. 초음파 젤은 4번과 같이 차게 하기보다는 따뜻하게 보온을 해서 적용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어요. 5번에 태반의 위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임신 2기라도 소변을 참으셔서 방광을 팽만해야지 잘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시겠어요. 24번 문제는 유도분만 중에 태아의 심박동수가 떨어졌을 때 산모가 취해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체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시겠어요. 답은 바로 좌측이 취해주시는 거 필요하죠. 여기서 유도분만이라 하면 정상적인 진통이 후에 태아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분만을 촉진하는 옥시토신을 투여해서 진통을 유발시키는 분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자궁 수축 시간이라든지 강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태아의 심박동수는 120회에서 160회가 정상이시죠. 근데 120회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산모가 자세를 좌측위로 취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이 좌측위를 취하는 이유는 하대정맥이 자궁 뒤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좌측으로 취함으로 인해 하대정맥이 눌리지 않게 하는 체위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25번 문제는 산후 회음부 부종과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시겠어요. 4번에 회음 절개 부위에 냉찜질을 적용한다가 답이 되시겠죠. 분만 직후에는 냉찜질을 해주시고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연료법을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연료법의 종류에는 자욕이나 건열이 있죠. 자욕의 물의 온도도 기본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시면 좋은데 40에서 43도 5에서 10분 동안 적용을 하고,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호소할 때는 중단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연료법은 적외선 램프 같은 이제 건열을 하시면 되는데 20분 동안 적용을 하시고, 이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열 램프를 쬐는 거기 때문에 뜨거우실 수가 있죠. 그래서 5분마다 이제 상태를 확인하는 거 중요한 중재가 되시겠어요. 그 비뇨생식기 회복을 위해서는 케겔 운동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편안한 자세를 취해 주시되 5번에 도넛 모양의 쿠션을 사용하시면 이제 정맥 순환이 차단된다든지 통증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보기에서 보시면 1번, 2번, 3번 같이 조기 이상, 복부 마사지, 모유 수유 하는 거는 자궁 수축을 촉진하는 중재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오로 배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중재들을 시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제왕절개술을 했다 이런 산모인 경우에는 조기 이상을 강조하셔야 되죠. 조기 이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혈전증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중재가 되시겠어요. 26번은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에 관한 문제예요. 에릭슨은 출생과 함께 사망까지 전 과정에서 인간이 발달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신체적인 발달보다는 심리사회적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각 시기별로 발달 과업을 제시하고 그 과업이 실패됐을 때 나타나는 것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유아기에는 1세에서 3세 시기를 말하고 있고, 자율성이라는 발달, 과업, 과제를 제시했고, 이게 실패됐을 때 수치감을 느끼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달 과제는 자율성 1번이 되실 수 있죠. 신뢰감의 발달 과제는 유아기에 나타나실 수가 있고, 3번의 근면성은 학동기 6세에서 12세에서 나타나는 발달 과제가 되시겠고, 4번의 주도성은 학년 정기의 자발적 주도성이 발달 과제가 되시겠어요. 5번의 자아 정체감은 청소년기 12에서 18세에 자아 정체감이라는 발달 과제를 가지실 수 있죠. 자, 27번은 고위험 신생아가 장기간 고농도의 산소 치료를 받을 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고위험 신생아인 경우에는 보육기에 들어갈 수가 있죠. 보육기에 들어갔을 때 산소를 과량으로 투여됐을 때 미수가 망막증이 유발되실 수 있죠. 그래서 산소는 저유량으로 공급을 하시고 산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예방 방법이 되시겠죠. 1번의 폐혈증은 혈류를 통해서 박테리아 감염으로 전신에 나타나는 감염증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신생아는 특히나 면역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잘 유발되실 수가 있죠. 두혈종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분만 중에 머리에 가해지는 압박으로 유발이 되실 수가 있죠. 세 번째 괴사성 장염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괴사성 장염이 발생하실 수 있죠. 장관의 순환이 결핍됐다든지 세균의 증식이라든지 조기 수유와 같은 요인으로 발생하실 수가 있고, 괴사성 장염을 발견하기 위해서 복부 팽만을 점검해 본다든지 수유 전에 잔유량을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5번에 고빌루빈 혈증은 황달이라고 보실 수 있죠. 복막이나 손톱, 손바닥, 발바닥 등에서 관찰되는 노란색 변화를 보이실 수가 있고요. 생리적 황달이나 모유 황달인 경우는 조기 수유로 예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황달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광선요법을 실시할 수가 있고, 광선요법을 할 때는 안구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안대를 적용하시는 거, 체온 유지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실 수 있죠. 근데 조절이 안 되실 때는 교환 수혈을 치료 방법으로 선택하실 수 있겠어요. 28번은 32주 태어난 미숙아의 신체적 특징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시겠어요. 우리 여기서 민수가, 만사가, 과수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체중과 상관없이 미숙아는 37주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이고 37주에서 42주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만사가라고 하죠. 그리고 42주가 넘어서 태어난 신생아를 과수가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겠어요. 미숙아의 특징으로는 1번 보기 보시면 솜털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많죠. 솜털이 많고 몸이 주름져 있는 상태이고 태지가 거의 없는 게 특징적이실 수 있어요. 2번에 피하 지방이 적거나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답은 2번이죠. 3번에 귀의 연골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고 연골과 함께 손바닥, 발바닥에도 발달이 잘 안 돼서 주름이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5번에 피부에는 혈관이 관찰되고 정맥이 보이거나 적색이나 분홍색의 피부를 관찰하실 수가 있죠. 그 밖에도 머리가 크다든지 반사 반응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반대로 과수가 같은 경우는 솜털이 거의 없고 머리카락이 많은 게 특징이죠. 그리고 손톱이 길고 피부가 창백하다, 태지가 감소돼 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29번은 아토피, 피부염 완화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이 되시겠어요. 1번에 보시면 보습제를 발라준다. 맞는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죠. 목욕 후에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가려움은 긁는다. 아토피 피부염을 긁게 되면 더 긁는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염증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 가려움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손톱을 짧게 깎는다든지 오일이나 전분 목욕 같은 치료적인 목욕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죠. 세 번째, 때를 자주 밀어준다. 이거는 피부에 자극을 심하게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피해야 되는 행위라고 보실 수 있죠. 4번에 알카리성 비누를 사용한다. 비누는 자주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고, 사용하실 때는 중성 비누로 자극을 덜 주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5번에 몸에 꽉 끼는 옷을 입는다. 이 피부 자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꽉 끼는 옷은 피해 주시고, 옷 종류는 면 종류를 쓰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그 밖에도 환경 개선을 위해서 먼지 제거라든지 환기를 자주 한다든지 적정 실내 온도, 습도를 유지하는 거 필요하시고,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도 아토피 피부염 완화를 위한 간호 보조 활동이 되시겠어요. 30번은 배회하는 치매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단수나 일거리를 준다든지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름, 연락처를 이제 옷 속에 아니나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너무 배회가 심하실 경우에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노래, 여기 보기와 같이 노래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환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그 밖에도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식사 시에는 질식 위험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환자가 너무 졸려한다든지 초조해할 때는 음식 섭취를 좀 미루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소량씩 삼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섭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죠.
위생 부분에서는 목욕하실 때 온도를 확인하시고 목욕을 거부할 때는 과정을 좀 짧게 줄여서 단순화하시는 거 필요하고 치약을 양치하면서 삼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삼킬 수 있는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어요. 망상이나 환각이 있으실 때는 그걸 부정하기보다는 함께 그것을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고, 욕설이나 파괴적인 행동을 할 때는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이제 장소를 옮겨준다든지 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이때 책망을 하게 되면 더 증상이 심해지실 수가 있어요. 석양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은 해질 무렵에 환자가 초조해하거나 우울해하는 증상이죠. 충분히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31번은 노인의 영양 섭취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 변화에 옳은 것이에요. 소화기 노화를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보실 수 있죠.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에 침분비가 증가한다. 침분비가 감소되죠. 그걸로 인해서 치아 손상이라든지 구강 점막의 위축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단맛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진다. 미각이 둔화되기 때문에 단맛, 짠맛 특히나 둔감해지실 수가 있고, 그나마 신맛과 쓴맛은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가 있죠. 세 번째,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 이죠. 위산 분비 감소와 소화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게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죠. 4번에 갈증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 갈증 감각이 좀 둔화되기 때문에 몸의 탈수라든지 수분 섭취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5번에 음식 냄새에 민감해진다. 후각도 둔화되기 때문에 냄새가 좀 맡는 게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죠. 32번은 노인에게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골라보는 문제가 되시겠어요.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예요. 노인이 밤에 너무 늦게 잤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수면 장애를 막는 방법이 되실 수 있죠. 두 번째로, 낮 동안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잠자기 전에 밤늦은 시간에 운동하는 거는 신경계를 흥분시켜서 수면에 장애를 유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낮 동안에 운동하시고, 3번 밤 동안에 침실 조도를 낮추는 거 필요하시죠. 그리고 환경 자극을 최소화하시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 주시고 조도를 낮추는 거, 수면에 도움이 되실 수 있죠. 4번에 잠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신다. 이거는 노인분들이 야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카페인이라든지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차 종류 이런 거는 제한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5번에 공복감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가벼운 간식을 섭취한다. 그래서 간단한 먹거리 제공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그 밖에도 낮잠을 너무 길게 자지 않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수면에 방해가 되는 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어요. 33번은 쇼크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쇼크 때 활력증후, 바이탈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1차적으로 혈압이 떨어지실 수 있죠. 혈압이 떨어지는 걸 보상하기 위해서 맥박과 호흡은 상승되실 수가 있고, 피가 빠져나감으로 인해 수분과 혈액이 빠짐으로 인해서 체온도 같이 떨어지실 수가 있겠어요. 쇼크는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되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저혈량 쇼크가 있죠. 출혈이나 화상같이 이제 체액이 밖으로 배출되는 형태. 이럴 때 이제 손실로 인해서 저혈량 쇼크가 나타나실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심인성 쇼크가 있어요. 얘는 심장의 수축력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쇼크라고 보실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아나필락 쇼크는 항원 항체 반응으로 과민성 쇼크가 나타나는 거고, 네 번째로 신경성 쇼크는 혈관의 수축 능력이 저하 시에 체액량이 비정상적으로 분배될 때 나타나는 쇼크가 되시겠어요. 마취 후에 많이 나타나는 쇼크라고 보실 수 있죠.
마지막으로 폐혈성 쇼크는 감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쇼크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외상으로 인한 출혈로 혈압이 저하, 빈맥이 나타나는 쇼크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손실된 혈액이나 체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쇼크, 저혈량 쇼크가 되실 수가 있겠죠. 34번은 자동심장 충격기로 심장 충격을 실시한 후에 즉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냐죠? 자동심장 충격기를 하시고 압박이 멈추는 시간이 10초가 넘지 않도록 바로 가슴 압박을 하시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답은 2번 가슴 압박이 되실 수 있죠. 우선은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제세동기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제세동기를 하는 순서는 첫 번째로 전원을 켜시고 패드를 부착하죠. 패드 부착 부위도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우측은 쇄골 아래에 왼쪽은 젖꼭지 옆구리 겨드랑이 아래쪽에 부착을 하시는 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심전도의 분석을 하실 때 심장 압박을 멈추시고 분석을 하고 심장 충격이 필요할 때는 떨어지는 거 모든 사람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고 충격 이후에 바로 가슴 압박을 시행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이 제세동기 쓰실 때는 심장 리듬, 심전도는 2분마다 재분석에 들어가실 거고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35번 문제는 다리 개방골절 출혈이 동반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응급처치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우선은 골절 먼저 살펴보시면 골절인 경우에는 안정 내지 환부 거상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안정 시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교육을 하시고 부목을 대주는 거 필요하겠죠. 그리고 명백한 골절편이 돌출됐을 때는 멸균된 생리식염수를 세척하고 멸균 드레싱을 해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지혈, 이제 출혈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지혈을 하는 방법에는 1차적으로는 직접 압박을 하고 두 번째로는 상위 동맥을 지혈하는 지압법을 사용하거나 최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국소 거상법이 되겠죠. 심장보다 높이고 지혈대를 묶어주는 방법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기 봐주시면 골절 부위를 마사지 하시면 안 되겠죠. 골절 부위는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을 대고 안정을 취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번에 골절 부위는 냉찜질을 해주셔야지 부종이 완화되고 통증이 경감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혈도 지혈이 되실 수가 있겠죠. 3번에 골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린다. 그러면 출혈이 좀 멈추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골절 부위의 부종도 심장보다 높게 올리신다면 부종이 완화되실 수가 있어요. 4번에 골절 부위의 옷을 잡아당겨서 벗긴다. 골절 부위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옷을 잡아당기거나 하지 않고 잘라서 찢거나 잘라서 옷을 제거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5번에 피부를 뚫고 나온 뼈끝은 피부 속으로 밀어넣는다. 튀어나온 돌출변은 다시 밀어넣으시면 안 되겠죠. 개방골절이나 복부에 이제 장기가 돌출됐을 때도 안으로 넣지 않도록 하는 거 되게 중요하시겠어요. 멸균된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거나 드레싱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기초 간호학개요 35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